성북 50센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행복 전도사 한경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방송해드릴 내용은 저의 그 버킷리스트를 소개하는 여행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일간의 세계 일주, 이번에는 남미 대륙편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여행지라고 할 수 있는 남미 대륙을 맨 먼저 한번 가보시면서 여행에 대한 어떤 지금 여행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대리만족을 하시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남미 대륙 여행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3회에 걸쳐서 제가 특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환갑 기념으로 남미 대륙 5개국을 자유여행했던 내용을 오늘 이제 1시간 40분 동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차례에는 12월 10일 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그 아드리아해라고 정말 아름다운 그 지중해 연안인데요. 거기를 일주했던 자유여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3회차에는 저의 그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그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북미 대륙, 미국, 캐나다를 횡단했던 자동차 여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녀온 자유여행 기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시리즈로 세계 일주에 대한 어떤 일주라기보다는 여행 계획이죠. 그거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버킷리스트는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0일간 미국, 캐나다의 국립공원 24군데를 방문하면서 약 15,000km를 주행하면서 부인과 함께 여행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회에 제가 말씀드릴 유럽과 발칸반도, 그 중에서도 아드리아해 일주하는 8개국 여행 계획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남미 대륙을 환갑 기념으로 자유여행했던 한 달여간의 여행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세아니아주 호주와 뉴질랜드를 한 달간 가족 여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되지 않아서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가면은 이런 큰 버킷리스트 지도가 거실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실제 엄청 큰데요, 칠판만 한데요. 이거는 독일의 여행 작가께서 화가십니다. 그래서 이 지도, 세계 지도에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 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하나 여행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정말 깨알같이 써놨는데요. 보통 세계인 여행가들이 다 이 정도는 뭐 이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명시해 놨거든요.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제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더듬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남미 여행편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의 그 한갑기년 남미 여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돌총 부부라 해가지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군산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정말 그 전우회로 똘똘 뭉친 부부 5쌍이 한갑을 기념해서 약 3년 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남미 여행 계획을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계획을 했고 많은 여행사들 도움도 받고 또 이제 남미가 뭐 안전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는 것이 많아서 그쪽 랜드사라고 그러죠. 남미에 있는 한국인의 인솔자를 대동해가지고 이런 순서로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페루 리마로 들어가서 쿠스코와 마추픽추를 보고 그다음에 우유니 가서 우유니 소금 사막, 볼리비아를 거친 다음에 아타카마 사막을 이제 집차로 주행을 하고 칠레로 넘어와서는 칠레 쪽에 유명한 파타고니아라는 유명한 청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트레킹을 하고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과수 폭포, 그 다음에 브라질로 넘어가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나오는 이런 순서로 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할 거는 이러한 남미 여행은 우리나라처럼 뭐 고속도로가 잘 발달돼 있고 이렇게 도로가 기차가 잘 발달돼 있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뭐 늪지대라든가 사막을 넘어간다든가 산맥을 넘어갈 때는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하루 종일 갈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2시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어려운 곳은 항공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미 여행의 이제 본격적인 여행 그 장소를 한번 알아볼까요? 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남미 여행의 핫플레이스 5곳을 본다면 마추픽추.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 세대 50 플러스 분들은 마추픽추 한번 꼭 가봐야 되지. 죽기 전에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과수 폭포. 정말 이과수 폭포는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뭐 대부분 나이아가라 폭포는 한 번씩 다녀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과수 폭포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 번째로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 그러죠. 한 경기도 반쪽만한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니 소금 사막. 이게 이제 소금 완전히 하얀 소금 사막인데 우기에 가면은 비가 내리다 보면은 그 물이 차서 하늘이 그대로 투영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울이 되죠.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경이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로 따진다면 저는 남미 그 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처럼 멋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곳에는 살아있는 탱고라는 춤이 있습니다. 너무 매혹적이고요. 제가 탱고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시간을 못 내고 있어요. 꼭 한번 이거는 죽기 전에 제가 배워서 탱고 춤을 한번 추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오데자네이로 뭐 누구든지 한번 가고 싶은 곳이죠. 세계 3대 미항이기도 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5곳을 제가 추천하건데 남미 여행의 핫플레이스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남미를 가게 되면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그 마인드로 여행을 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꼭 더듬어 보고 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미 계획할 때부터 여행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남미 잉카 제국. 정말 그 많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긴 이 잉카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후손들이 지금 살아서 아직도 원주민으로 살아는 있지만 잉카 제국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무 기록이 없어요. 왜? 잉카 제국에는 말은 있었는데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 이런 부분을 보고 퀘스천을 가지고 남미 여행을 한다면 더욱 재밌는 이제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마추픽추뿐만 아니라 페루의 쿠스코에 있는 아르마스 광장인데요. 이곳에만 가도 어느 정도는 잉카 제국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잉카 제국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길게 늘어진 당시 콜럼버스가 남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이제 콜롬비아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칠레 북부 지역까지 약 국경선이 무려 4,000km나 되는 길이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태양을 숭배했고요. 그들의 왕을 유일한 왕이라고 해서 잉카라고 불렀습니다. 잉카 자체가 유일한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는 쿠스코. 그다음에 약 95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페인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멸망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정복자가 바로 피사로인데요. 그분이 이제 스페인 군대 이제 장군인데 스페인은 이제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대항해 시대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그 당시 스페인이 점령했던 세계의 그 점령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브라질이 점령했던 지역인데 정말 영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두 나라가 세계를 거의 뭐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521년에 아즈텍 왕국, 그거는 이제 멕시코 쪽이죠. 미국 남부 지역의 아즈텍 왕국을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장군이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32년에 잉카 제국을 이제 프란스 제국 피사로 장군이 이걸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육촌간의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떻게 보면은 남미와 북미 대륙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바로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즉 잉카 군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던 복장의 무기를 가진 그리고 말을 탄 기병대가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콩키스타도르라고 하는데요. 남미에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이 이제 말이 스페인 군대가 와서 전달을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이 이제 사육이 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뭐 라마라든가 알파카라든가 이러한 조그마한 동물들, 그래서 그 털을 이용해서 뭐 이제 옷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고기를 취해서 이제 식육으로 쓴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마병이 뭐 속도도 빠르고 뭐 어마어마하게 높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창도 뭐 어마어마하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고 투구도 뭐 철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철 투구를 써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168명밖에 되지 않은 군대로 8만 명의 잉카 지역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정말 이건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여행을 하시면 더욱 흥미롭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 비라코차라는 신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역사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왜 이 페루나 볼리비아 쪽의 잉카족이 멸망했을까? 그리고 그 유적이 전달이 안 됐을까? 이런 걸 알기 위한 건데요. 안데스 산맥 지역에는 잉카 신화에 나오는 창조의 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 하는 이제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비라코차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창조주고 태양과 폭풍의 신으로도 돼 있고, 이 비라코차 신이 눈물을 흘린 것이 비와 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신의 얼굴이 백인이었다는 이상한 유래가 있었다는 거죠. 뭐 일부는 이거를 스페인이 만들어냈다 하는 설도 있는데, 실제 아마 그 현지인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백인이었다. 그리고 아주 키가 크고, 그래서 마치 그 스페인의 피사로 군대가 왔을 때 비라코차 신이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대했는데 결국은 스페인 군대가 잉카 왕을 체포해 가지고 이제 잉카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락시나는 마을에 가면은 이런 비라코차 신을 모신 신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스토리가 이제 비라코차 신화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지나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안데 산맥에서도 유독 이 알티플라노 고원지대에 가면은, 여러분 남미 가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뭐죠? 대부분이 고산병입니다. 바로 고산병을 극복하지 않으면 남미 여행에서 아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산병 얘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여행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위로는 이처럼 이제 페루의 쿠스코에서부터 마추픽추가 있는 곳이죠. 거의 3,400m. 그다음에 유명한 이제 잉카 제국이 탄생했던 티티카카오 호수가 3,800m. 그리고 볼리비아로 넘어오면 라파스가 3,600.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우유니 소금 사막, 미안하지만 3,600m다 보니까 조금 어지러질합니다. 그 광경은 정말 놀라운데, 놀란 데다가 이 어지러질하면 더 어지러워요. 이런 고산병을 꼭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티플라노 고원지대를 건널 때는 고산병을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고원지대를 지나서 칠레 쪽에 오면은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라는 곳이 있는데 그 2,400m거든요. 여기만 오면은 놀랍게도 고산병이 언제 생겼냐는 듯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참 신기한 거죠. 평지에서 살던 인간들이 여기 고산에 올라가면 약 2,500m부터 생기는 증세인데요. 자, 그러면 고산병 증상은 어떨 때 생길까요? 바로 이럴 때 생깁니다. 저산소 상태에서 생기는 환경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일단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답답합니다. 이건 기본으로. 그다음에 열이 나고 얼굴이 붉어져요. 홍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적기 때문에 그래 돼요. 속이 메스껍고 구토, 소변량이 적어지고 수면 자영하고 입맛이 없고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를 갖다 놔도 미싱미싱 해가지고 멀미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페루나 볼리비아 가면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주 억지로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의식이 저하되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에 갔는데요. 2년 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2년에 한 분 정도가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무리하셔가지고. 그래서 3,500m 이상 가실 때는 반드시 고산병 증세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고산병 예방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산소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걷고 달리거나 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알티플라노 고원지대, 쿠스코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체온을 빼앗기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더운 물에 샤워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추운데도 이렇게 가벼운 옷을 입어가지고 좀 추위를 느끼게 되면 체온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가면은 좀 두툼한 옷을 입어가지고 체온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은 고산병 치료제와 예방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셔야 여행도 즐겁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여행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여행이 흥미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이런 이제 칠레나 이제 페루나 볼리비아 지역에 가면은 약 3성급 이상 되는 호텔에 가면 산소통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통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숙소에 들어가서 산소통으로 산소 캔의 호흡을 지원을 받으시고, 아니면 이제 휴대용도 있어요. 그런 이제 휴대용 캔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캔을 이렇게 산소를 흡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